붕당정치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정치는 암기법을 먼저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암기법입니다. 이 암기법을 만들어서 제가 실제 고시 공부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또 공문학원에서 이 암기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암기법은 앞머리 따서 외웠습니다.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 이렇게 만들었죠. 기갑부대의 기해예송과 갑인예송, 기갑부대죠. 경신대출적 또는 경신환국이라고 해요. 기사환국, 그 다음 갑술옥사, 그리고 나서 신임사화가 있죠. 이렇게 갑니다.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은 말 그대로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예에 관한 문제였죠. 현종 때 일어났고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붕당정치가 성숙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숙종 때로 넘어가면 이 환국 방식이 채택이 되면서 서로의 당에 대한 이 공존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확 밀어내고 전국을 확 바꿨다. 그래서 환국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국 방식으로 인해서 일당 전제와 추세가 만들어져서 우리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붕당 정치가 뭐 했다,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언제라고요? 숙종 때입니다. 그 다음 경종 때 신임사화가 있었고요. 영조 때부터 우리가 이 탕평정치라고 하는데, 영조는 부드러울 완자를 써서 완론탕평이라고 하고요. 정조는 어말준자를 써서 이 준논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탕평정치를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숙종이에요. 숙종. 그런데 숙종은 본인이 이 환국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탕평의 정신을 살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탕평정치다 그러면 영조 정조 시기를 떠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죠.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 기갑은 어느 때요? 현종 때죠.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여기는 숙종 때입니다. 그죠? 숙종 때 붕당정치가 변질되었다. 그 다음 숙종 다음에 경종이 왕이 되면서 일어났던 게 신임사화입니다. 신임사화. 그리고 뭘로 갔다? 탕평정치로 갔죠. 탕평정치는 누구다? 영조 정조다. 영조 정조. 이렇게 정리해두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붕당의 시작 2조 전랑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살펴봅시다. 붕당의 시작. 자, 살인파가 성장했고요. 이 성장한 살인들이 언제 누구 때부터? 선조 때부터 전국을 주도했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성살임이었던 심의겸과 신진살임이었던 김효원 중심의 이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죠. 2조 전랑직이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2조 전랑은 2조의 정랑과 좌랑, 그러니까 오품, 육품이죠. 벼슬은 품계가 좀 낮은 편이었지만 주요 인사권을 좌우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3사 관원의 선발에 있어서 거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본인의 후임을 천거할 수 있는 후임자 천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조 전랑직은 품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었죠. 근데 2조 전랑이 지금 김효원인데, 이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의겸이 자기 동생인 심춘겸을 해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김효원이 말을 안 듣죠. 대립이 악화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죠. 그래서 서인은 잘 아시겠지만 서인은 기성살임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동인은 신진살임이겠죠. 대표적인 인물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기성사림은 누구예요? 심의겸이죠. 동인은 김용원이죠. 그래서 서인 얘네는 기성사림이니까 본인들이 척신이에요. 그러니까 척신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진사림들은 본인은 척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에 철저하고 사림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김용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생겼죠. 당이 나눠졌죠. 그러면 이 분당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당연히 분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왕권이 아주 약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죠. 왕권이 강한 시기에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와서 왕권이 약화되자 이렇게 분당 정치가 시작된 거죠. 자, 소인당과 군자당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살펴봅시다. 초기에는 상대당을 뭐라고 했다? 무조건 소인당, 자기 당을 군자당이라고 했다. 초기에는 서로 권력을 막 서로 쥐어야 되니까 나는 군자고 너는 소인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기에는 모두 뭐라고 얘기했다? 군자당이라고 얘기를 했다. 세력을 살펴봅시다. 붕당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세력의 중심부에 있었느냐? 살림이라고 공론의 주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향촌에 묻혀 있긴 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 말이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살림이라고 했다. 그리고 서원이나 향교가 이런 지방 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이 되었다. 그 다음 공론이 있네요. 공론.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 이 공론, 붕당이 주장했던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도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안 했다? 아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이걸 엄밀한 의미의 공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한계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인과 서인이 갈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 정파적 성격에 또 학파적 성격이 가미가 됩니다. 이 동인을 보면 동인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학풍을 계승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들은 뭐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수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에 역점을 두어 지자의 도덕적 자기절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거에 관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동인들은 그렇다. 그러면 서인으로 가봅시다. 서인으로 가봅시다. 자, 서인으로 가봅시다. 서인은 이와 성원의 학풍을 계승했다. 여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서인들은 치인의 역점을 두어서 제도개혁에. 그러면 동인과 서인의 성향이 확 드러나죠. 만약에 신만 양병설과 같은 어떤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다? 서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이 동인과 서인, 동서 분당이 이루어졌는데 이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당이 쪼개지죠. 이걸 우리는 남북 분당이라고 하는데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집니다. 남인과 북인이 나오게 되는 것은 누구한테서 시작되었다? 동인이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인 정철이 세자책봉을 건의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걸 우리는 건조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언제예요? 선조 때. 물론 이전에 동인 정여림의 난이 있을 때 이 서인 정철이 주도하여 동인들을 강력하게 탄압했죠. 그러니까 이 동인이 서인 정철의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서인 정철이 세자책봉 건의 사건으로 건의 사건으로 선조의 미움을 사자 이제 잘 됐다 니네 서인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서인을 처벌하는데 이 서인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죠. 이때 강경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북인이라고 합니다. 강경파는 조식 계열입니다. 이 강경파 북인들이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조식 계열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이 터지자 의병장을 많이 뭐 했다? 배출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임진왜란이 끝나면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 다음 서인처벌을 둘러싸고 온건파는 이황 계열, 그리고 이들이 남인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 분당이 있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의 분당이 있는데, 이 북인은 강경파였다고 그랬습니다. 조식 계열이었고, 이후에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인 정권이 만들어지죠. 이들은 북인 정권이 만들어 이렇게 광해군 때, 그죠?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누구에 의해서? 서인들에 의해서. 자, 그건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인이 있었는데 또 북인의 분당이 있네요. 어떻게 나누어졌대요? 대북과 소북으로 나누어졌대요. 이 북인이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북인의 분당. 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와중에, 그죠? 근데 이때 북인 중에서 대북은 광해군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었고, 소북은 광해군이 아닌 임목대비의 아들이었던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영창대군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소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누가 왕이 돼요? 광해군이 왕이 되죠. 그러면 누가 당연히 권력을 쥐어요? 당연히 대북파겠죠. 그죠? 대파가 아니고 대북파입니다. 대북파가 광해군 즉위로 이제 실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후에 서인들에 의해서 인조반정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서인들에 의해서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우리가 광해군의 중리배교와 폐모살제 언급을 한번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광해군 때 중리배교 했죠. 중리배교. 이때는 후금이 강성해지는 시기였어요. 중국에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줘서 우리를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이제 명나라가 점점점 쇠퇴하고 누가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후금이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명나라는 후금과의 전쟁에 이 조선의 도움을 요청을 했죠. 조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초토화돼서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전쟁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후금이 또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옥립을 파견할 때에 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좀 잘 처신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후에 후금의 강옥립이 항복을 해서 이 조선의 입장은 후금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죠.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다시 후금이 쳐들어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정말 죽을 맛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리배교는 아주 훌륭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눈에 봤을 때, 서인들 눈에 봤을 땐 이 중리배교는 배신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감히 이렇게 돼서 이 중리배교 문제 삼고요. 두 번째는 폐모살제. 폐모살제 들어보셨죠? 임목대비를 폐하고요. 근데 그 전에 형제인 누구?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요걸 문제 삼아가지고 서인들이 싹 지어져 버렸네.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서인들의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서인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인조반정. 당연히 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서인 정권이 등장했겠죠. 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동인, 동서 분당이 있었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고,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졌었죠. 맞나요? 근데 이 대북이 광해군을 지지했기 때문에 권력을 지지했던 세력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서인이 권력을 주고 이 북인들은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남는 건 서인과 이제 이 남인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인조 반정을 일으킨 건 서인이니까 권력의 중심부에 누가 있어? 서인이 있죠. 그래서 서인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남인은 뭐 했다?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서인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리배교를 비판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정책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친명, 배금 정책일 수밖에 없어요. 중리배교가 잘못되었으면 명나라가 잘한 거고 후금은 잘못된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명, 배금, 명나라하고 친해야 되고 후금, 금나라는 배척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진족 오랑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래서 뭐예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쳐들어온 놈들이 잘못한 거지만 이 서인 정권, 인조와 서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 백성들이 죽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정묘호란 이후에 병자호란 1636년인데 이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정부는 이 청나라를 원수를 갚자, 삼전도의 치욕을 갚자 그래서 이 북벌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북벌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켠에서는 아니다, 청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에 대한 북학론도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건 우리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인조 반정 이후에 권력의 중심부에 있게 된 이 서인과 권력의 주변부에 있게 된 이 남인,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너무 쉬워요.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서인들 눈에는 왕도 마음대로 갈아치웠죠. 그러니까 왕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상 중심의 권력 구조를 꾀했습니다. 자기들이 대신이죠. 대신주도의 정치를 꿈꾸었죠. 남인들 입장에선 저 재상들을 쳐부숴야 되니까 왕권이 아주 강해서 저 재상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 서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3사의 정책 비판, 언론기관이라고 그랬죠? 정책 비판에 비중을 둡니다. 3사는 뭐죠? 3사가 뭐예요?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이죠. 홍문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론 3사라고 정리를 했었죠. 다시 서인을 보면 서인들은 상업과 기술 발전에 호의적입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들이 뇌물을 누구한테 가져다 줄까요? 재상들에게 가져다 주겠죠. 근데 이때 재상들은 누구예요? 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누구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서인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남인들은 당연히 소극적이겠죠. 그 다음 서인들은 노비 속량과 서월 호통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노비가 속량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노비가 양민이 돼요. 국가재정이 강화되고 현재 자기들이 중심부에 있죠. 그러니 이들은 부국강병에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인 입장에선 본인들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들이 신분제 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들이 자영농민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농사일을 거둘 수 있는 노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수치체제 완화에 또 자영농민 육성에 치중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백성들의 입장에 섰다는 얘기죠. 세금을 덜 내고 수치체제 완화는 세금을 좀 덜 내고 오늘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서인들은 부국강병하면 그 군대가 곧 누구의 군대예요? 서인 자기들의 군대거든요. 이런 입장으로 살펴보면 아마 서인과 남인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 우리가 비교해서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 이렇게 우리 외웠죠. 기갑부대의 경신기사.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기해예성,
두 번째가 갑인예송입니다. 이걸 합쳐서 기갑부대 그랬죠. 기예송과 갑인예송은 효종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효종 때가 아니죠. 이런 오타를 또 제가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현종 때 일어나죠. 자, 기예송 봅시다. 효종이 죽어버렸어요. 효종의 상을 당하여,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인조의 그 왕비가 죽고 다시 왕비를 얻었죠. 효종에게는 어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효종의 새어머니의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효종의 상을 당해서. 그죠?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앞에서 한번 설명할 때 이 서인과 남인의 입장이 다르다고 그랬죠.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다르다고 했죠? 이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할까요? 성리학적 정통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리학적 정통론. 성리학적 정통론 또는 성리학적 명분론. 성리학적 명분론이죠. 명분론. 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 명분론인데요. 이 명분론은 그냥 이름을 나눌 뿐자예요. 이름은 나눔이 있다. 나눌 뿐자예요. 이름이 뭔 나눔이 있느냐? 왕과 신하는 다르다 이 말이죠. 장남과 차남은 다르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되면 될수록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보편화되는 세상이에요. 차별이 보편화되는 세상. 근데 이 성리학적 명분론은 이 정통론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사림이라고 그랬고, 사림들이 권력을 완전히 쥐고 성리학적 명분론이 지방사회까지 쫙 퍼진 시기가 언제냐면 17세기 중엽이에요. 17세기 중엽이면 1600년대 중반이겠죠. 그죠? 1636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자호란이 있었다고 그랬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끌어들인 이 사림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잘못 다스린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었어요. 철학부터 잘못됐고.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 병자호란 이후에 오히려 성리학을 더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 보급을 해요.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리학의 교조화. 그러니까 성리학을 오히려 더 강화를 엄청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36년이 17세기 중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17세기 중엽 이후에 조선 사회가 차별이 보편화되는 명분론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남녀 차별, 장남과 차남 차별 등등이 보편화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기들이 왕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서인들 입장에서는 왕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효종이 차남이란 말이에요. 차남. 장남이 아니야. 효종이 차남이니까 장남하고 다르죠. 차별이 보편화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효종은 차남이 아니 적장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적장자가 아니니까 이 차남인 효종도 사대부의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남인들은 아까 왕권 강화를 꿈꿨죠. 뭐야, 왕인데 뭔 소리야. 왕의 예를 취해야지. 그래서 서인들은 효종이 죽었을 때나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 또는 효종의 새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냐 할 때 서인들은 사대부의 예를 생각하고 남인들은 왕의 예를 생각해서 남인들은 더 슬프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의 대비의 복제 문제에서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이는 아니 감히 왕이니까 왕에 대접을 해야지. 서인은 뭔 소리야? 차남인데 사대부하고 똑같이 예를 취해야지. 그래서 서인은 1년선, 남이는 3년설인데 현종이 누구 입장을 손들어줘요? 여기 1년설을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게 되죠. 기해예송 때는 어떻게 되었다?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후에 갑인예송이 또 벌어집니다. 효종비가 죽었어요. 역시 자해 대비의 복제 문제가 걸렸고 남인들은 왕 그래서 1년설 주장했고 서인들은 사대부 그래서 9개월을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현종이 이 1년설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권력을 쥐게 되죠. 남인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인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죠. 온건파는 허적이고요. 이 온건파를 뭐라고 해요? 탕남이에요. 탕남. 강경파는 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땐 이것도 저는 외웠어요. 강경하게 목을 쳐 그래서 허목은 청남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게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두자의 기갑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갑에. 이제 숙종대로 넘어가 볼까요? 가볼까요? 숙종대로 가보면 숙종대는 일단 탕평책을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다? 숙종이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였다? 환국 방식이었다. 이거 엄밀한 의미의 탕평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당파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어떻게 해버렸다? 자주 교체를 했다. 그래서 붕당을 자주 교체했다. 이 말은 전국을 바꾸란 자 확 바꿔버렸다. 이 붕당 싹 몰아내고 저 붕당 등장시키고 저 당을 등장시키고 이쪽 당 싹 몰아내고 다시 다른 당을 이렇게 가면 상대당의 공존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의미의 탕평책으로 볼 수 없죠. 이 환국 방식은. 그래서 숙종 때 붕당 정치가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변질. 자, 첫 번째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 이렇게 갔죠. 그러면 경신대출척 또는 경신환국을 공부를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온건파 남인 허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남인영수 허적의 영모 혐의가 드러납니다. 여기 그죠? 이 허적의 영모 혐의를 이로 인해서 허적과 윤휴가 사형을 당하는데 윤휴는 나중에 사문난적으로 다시 나와요. 허적과 윤휴가 사형을 당합니다. 이때 서인들이 남인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가하고요. 이때부터 일당 전제화 추세를 띠게 됩니다. 그럼 붕당 정치 아니잖아요. 공존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일당 전제화가 되는데 어떻게 공존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죠. 일당 전제화 추세. 경신왕국대입니다. 근데 이때 남인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고 강경파는 송시열 중심의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노론이라고 했고요. 온건파는 윤중 중심이고 소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론과 소론이 이때 등장하죠. 누가 이렇게 노론 소론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신환국 이후에 이제 노론과 소론이 되었는데 분당이 되었죠. 그런데 남인들이 이제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기사회생했네. 기사환국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인들이 기사회생합니다. 장희빈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거죠. 이 장희빈의 아들이 나중에 경종이 돼요.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서인이 반대합니다. 그러자 서인들을 처벌하죠. 우리 서인이 몰락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중전이었던 민비가 폐서인 돼가지고 패출되죠. 그죠? 그리고 누가 다시 권력을 쥐어요? 남인. 죽은 줄 알았던 경신왕국 때 죽은 줄 알았던 남인들이 기사회생한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권력을 쥐게 돼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이제 갑술옥사입니다.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 이렇게 갔죠. 자, 기갑부대에
그래서 갑술옥사로 가면 갑술환국이라고도 하는데 서인이 민비 복위 운동 서인의 민비 복위 운동, 그러니까 민비가 기사환국 때 중전이었던 민씨가 폐서인 되었다고 그랬죠. 이 서인의 민비 복위 운동을 남인이 탄압하려고 하다가 되려 남인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렸다고 하는데 소론이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갑술옥사 땐 소론 정권이 등장하고 노론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게 돼요. 물론 이후에 이제 노론이 다시 집권을 해버리죠. 노론이 다시 집권합니다. 그래서 민비 사후 민비를 무고, 여기서는 무당무자의 독고자인데 여러분은 장희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이 장희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민비 사후 민비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희빈 장씨가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빈 장씨 및 남인에게 동정적이었던 소론도 몰락했죠. 그러니까 남인만 몰락한 게 아니고 소론도 몰락하고 노론이 권력을 쥐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갑부대의 경신기사가 밥술 뜨니 신이 난다로 가죠. 지금 현재 이제 노론이 권력을 다시 쥐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신임사화니까 신임사화로 가봅시다. 신임사화는 신축년과 이민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앞머리 따서 신임사화라고 해요. 저를 믿는다, 신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신축년의 옥사가 있죠. 그죠? 자, 신임사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옥사. 자, 노론은 남인과 소론이 이렇게 좀 동정기였던 경종이 즉위하고 나니까 노론은 아주 복잡해지죠. 왜요? 본인들은 이 경종, 장희빈의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도 좀 반대를 했었고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종이 즉위한 1년 후에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세자가 아니라 세제죠. 왜 세제예요? 경종의 동생이니까 아우제자를 써서 차기를 이을 왕, 그래서 세제로 책봉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노론이. 이 노론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이제 경종이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제로 책봉을 하자. 그러면 차기 왕은 영조다. 지금 정해놓고 가자고 하면 지금 경종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봉한 일을 주도하였고 더 나아가 뭘 이용했어요? 왕세제 보고 대리청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제를 보고 대리청정을 해라. 그러자 이란 해가지고 탄핵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론 정권이 등장합니다. 이게 신축옥사예요. 그 다음 목호령의 고변 사건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노론이 숙종 말년부터 경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며왔다고 고변한 사건이에요. 이 목호령의 고변 사건을 계기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죠. 그러니까 신임사화로는 신축 이민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 신축옥사, 이민사옥, 그래서 이걸 신임사화라고 하는데 이 신임사화에서는 어쨌든 누가 다친 거예요? 노론들이 화를 입은 거죠. 그죠? 노론들이 화를 입었어요. 그러면 경종이 죽고 이제 영조가 왕이 되면 또 노론들이 등장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또 왕이 돼요? 경종이 죽고 영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영조는 탕평 정치를 하고자 해서 완논 탕평을 주장합니다. 이게 너그러울 완자예요. 그래서 너그러울 완자의 완논 탕평은 뭐냐? 당파의 시시비비를 시비를 오를 실자의 글 비자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어느 당파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들을 왕권에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시키는 단계. 왕의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등용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너그러울 완자의 완논탕평이에요.
이 무시오. 이후에 정조로 가면요. 정조는 준론탕평입니다. 준론탕평. 지금 이제 영조와 정조의 업적은 다루지 않고 큰 흐름만 잡고 있습니다. 그죠? 영조, 정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준론탕평입니다. 준론탕평은 뭐예요? 이 준자가 어말준자예요. 어말준자. 이게 어말준자입니다. 어말준자는 뭐예요? 시시비비를 명백히, 아까 영조는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는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강조하며 당파의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겠다는 거죠. 이 적극적인 준론탕평을 채택합니다. 이후에 정조가 갑자기 죽고 등장한 정치를 우리는 세도정치라고 했죠. 3대 60여 년에 걸쳐서 순조, 헌종, 철종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 기간입니다. 그죠? 이후에 세도정치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대국가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대원군이 1863년 고종이 왕이 되면서 대원군이 섭정하게 되고 권력을 쥐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이 분당 정치를 하면서 호락 논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당 정치에서 호락 논쟁을 얘기를 해봅시다. 호락 논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재밌죠? 호락 논쟁은 뭐냐면 18세기에 1700년대죠. 18세기에 이 노론계통의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인물성 동이론 논쟁이에요. 인성과 물성이 같냐, 이 다를 이자 다르냐 논쟁이에요. 인성과 물성이 같냐 다르냐. 이것은 인물성 이론, 이건 지울까요? 지우자고 했잖아. 지웠죠? 여기를 좀 살펴볼게요. 인물성 이론은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죠.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성과 물성이 다를 이자 다르다.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그러니까 인성은 중국이고 물성은 청나라 오랑캐다. 다르다. 중화사상이 있고 오랑캐가 있다. 그러니까 인성인 이 중화사상은 중국이고 우리가 섬길 명나라고, 물성은 청나라 오랑캐다. 그래서 청을 오랑캐로 여기면 청을 배우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뭐 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화이론적 입장을 가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론 중에서도 이 충청도 노론이에요. 이 충청도 노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파라고 하죠. 호파. 쪽파, 대파가 아니고 호파예요. 호파. 권상아, 한원진, 윤봉구 이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만 있겠어요? 인물성 뭐도 있다? 동론도 있다. 인물성 동론은 뭐 너무 쉽죠. 이제 인성과 물성이 뭐하다? 같다. 인물성 상동론, 서로 같다. 상동, 인물성 동론입니다. 상동이나 동이나. 인성과 물성이 같다. 그러니까 아까 인성은 중국이야. 물성은 어디였다? 오랑캐였다. 근데 뭐다? 인성과 물성이 뭐하다고요? 같아. 그럼 화이론적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청을 뭐하자? 배우자. 그래서 북학파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청을 배우자. 여기는 청을 치자. 화이론적 입장은 아니다. 청나라를 배우자. 이렇게 된 거죠. 이들은 서울의 노론들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낙파라고 했죠. 이간, 김창혁, 어유봉, 이재, 박필주, 김원행 이런 사람들인데 이 논쟁을 무슨 논쟁이라고 한다고요? 호락 논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호락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물성 동이론 논쟁은 언제 일어났다? 18세기에 노론계통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 예송에 대한 글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사망시 즉 기해 예송에서 또 효종비의 사망시 즉 갑인 예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때 인조의 계비 즉 자의 대부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다. 서인은 효종이 서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니까요 진짜.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왕이라고 별거 있어 장남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련설과 국예원설을 주장했고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삼년설과 일련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예송 논쟁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